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을 넘긴 이혼남입니다. 세상 사람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정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분명 세상이 많이 변한 건 맞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또 기막힌 운명이 있고 놀라울 만큼 천사 같은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제 사연은 감사한 분에게 제 진심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보려고요. 지금부터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주 심성착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인 아내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천사 같아서 한눈에 시선을 빼앗겼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아빠가 입원해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아빠는 간질환 문제로 집에서 관리가 어려워 전문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것이었어요. 우리 아빠를 아내가 담당했는데 역시 전문가라 그런지 환자를 대하는 솜씨가 유려하고 센스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목소리도 엄청 여리게 보였어요. 저 살면서 그렇게 심성 예쁘고 말씨 곱상한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네요. 운명인 여자를 보면 아, 저 사람이다 라는 촉이 온다던데 제가 그걸 아내를 보고서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놓치게 된다면 평생 후회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는 저의 관심을 반겨주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는데 당연히 제가 더 많이 좋아했다 보니까 아내를 귀찮게 할 정도로 잘해줬어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일상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만큼이었죠. 근데 그게 행복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세상이 제 위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겨우 2개월 만났을 뿐인데 저는 평생 아내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싶었고 평생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은 판단이라는 거 알지만 제가 감정을 참지 못해 아내에게 청혼을 해버렸어요.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어린 여자였는데 저와 달리 당시 20대였거든요. 결혼 정년기보다는 빠른 시기라서 당연히 거절당할 거 알고 청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제 청혼을 받아주더라고요. 그것도 흔쾌히 말이지요. 아내의 쉬운 결정에 오히려 제가 당황하여 아내한테 억지로 청혼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해주는 말이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 오빠 마음이 곧 내 마음이야. 나도 오빠랑 더 일찍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분명 제가 청혼을 했는데 도리어 제가 청혼을 받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랑 아내는 서로의 마음이 맞아서 연인이 된 지 2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온 것 같아서 제가 다 기특했습니다. 저희는 굳이 상견례가 필요 없었기에 우리 집에만 인사를 했던 게 다였어요. 아내는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고아에다가 직업도 월등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한테 미움받을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해줬어요. 저희 부모님 정말 마음 좋은 분들이거든요. 고아인 아내의 처지를 알고 우리 가족들은 알아서 따뜻하게 대우해 줬습니다. 특히 엄마는 저처럼 아내를 기특하게 보았어요. 혼자 장하게 컸다면서 하늘에 계신 사돈이 자랑스럽겠다고 아내의 긴장한 마음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다행히도 저희 가족의 관심을 매 순간 감동하며 우리에게 더 잘했어요. 무엇보다 기뻐하긴 아빠가 제일 기뻐했죠. 아내와 아빠는 간호사 대 환자로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면서 시부 모시는 마음으로 입원 중인 아빠를 세심하게 보필해 주었어요. 아내는 마치 원래 우리 식구였던 것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는 저녁마다 우리를 꼭 불러서 아내를 밥 한 끼 든든하게 먹인 후에 배웅해주고 그랬어요. 아내가 저희 집안 식구가 되자 집안에 햇살이 든 것처럼 행복에 겨운 날들이 늘어갔는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더라도 아빠의 병환이 이유 없이 회복될 순 없잖아요. 아빠는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간 공여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아빠의 수술은 계속 미뤄지고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단기간에 사이가 가까워져서 그런가 어느 날 아내가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아빠 병실로 우리 식구를 전부 모아놓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간 이식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더 늦으면 정말 고비일 수 있거든요. 제가 간 이식하는 거 허락해달라고 불렀어요. 아내의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란 엄마와 저는 당황해서 서로 대답을 눈치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나서서 아내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엄마가 거절을 할 것 같았는지 이미 조직 검사까지 다 받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그건 내가 나중에 사돈 얼굴 볼 낯이 없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이 분명 있을 거다. 꼭 알맞은 공여자가 나타날 거야. 그 알맞은 공여자가 저예요. 저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부터 살리고 봐야죠. 전 정말 괜찮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버님 살리겠다는 생각만 해주세요. 아내는 아빠를 꼭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랑 엄마는 아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끈질기게 반대를 못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저희 집안이 지옥 같긴 했었거든요. 아빠를 위해서 저랑 엄마 둘 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불일치가 나오는 바람에 하루하루 공여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안 숨통을 트이게 해주겠다고 아내란 은인이 나타나 제안했어요. 심지어 아내는 우리에게 이식을 허락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은 저희 가족이었는데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아내의 말이 고맙긴 했지만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크게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아내 덕분에 마음이 놓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끝내 저희는 아내가 저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식을 부탁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리 마음이 고운 사람이 또 있을까? 아가, 내 평생 너한테 이 은혜 갚으면서 살 거야. 절대 너의 선한 마음을 잊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아빠는 아내의 간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날로 우리 식구는 아내에게 고마워서 더 잘했습니다. 저 또한 제 생명의 은인인 아내에게 더 큰 사랑을 느꼈어요. 이렇게 큰일을 해준 아내한테 그저 고맙다고 인사만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걸 아빠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던 건지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아빠가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 하나 장만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빠가 저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짠돌이어서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흥청망청 내놓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빠가 그런 큰 결단을 내렸다는 것에 저랑 엄마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도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금방 인정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러려고 이식해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선물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시애비한테 다 말하거라. 우리 새아가한테 나가는 돈이면 나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아빠가 능청스럽게 아내의 거절을 거절했어요. 아내는 아빠의 고집을 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을 받았는데
표정에서 미안한 기색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아내가 마음 편히 먹었으면 해서 생명의 대가로 그만한 값어치를 받는 건 충분하다고 다독여 주었어요. 아빠도 건강을 회복했고 저는 흠나올 데 없는 우리 식구를 보면서 저는 왠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아빠 이식을 무사히 마친 후 사랑만 가득했던 저희 집안이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흉이 다름 아닌 아내였어요. 아내 덕분에 집안에 행복이 깃들었다가 아내 때문에 그 행복이 우환으로 변해갔어요. 아빠한테 간 이식을 해준 아내는 건강 회복 때문에 일을 쉬더니 저한테 별다른 말도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처음에는 몸이 많이 안 좋나 체력이 딸리나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인스턴트를 폭풍으로 먹는 걸 보곤 이제 몸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복직을 안 해서 좀 걱정되었어요. 돈을 안 벌어서 걱정이라는 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변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간 고아로 고군분투 살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았던 몸을 이제야 왕창 쉬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쁘게 말하면 그냥 놀고 먹는 백수꼴로 보였어요. 하지만 무어라 터치하지 않고 이해해줬습니다. 아내가 그간 열심히 살았으니까 결혼하고 가족이란 울타리가 생겨서 안정감이 들어 쉬고 싶겠지 라고 합리화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날 때도 있었는데요. 여보, 많이 바빠? 나 라면 좀 끓여주면 안 돼? 라면 하나 먹고 자면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바쁘잖아. 지금 출근 준비 중이야. 라면 정도는 당신이 해먹을 수 있으면서. 아, 해줘. 나 지금 네일 발라놔서 손을 못 움직여서 그래. 새벽 내내 영화 본다고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고프단 말이야. 아내는 밤낮까지 바뀌어서 제가 출근하는 아침까지 깨어 있었다가 제가 퇴근해서 오는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생활 패턴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도 제겐 하나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죠. 부모님도 아내가 이렇게 지내는 거 알지만 다 이해해 주시거든요. 이해해 줘야 된다고 강요하기도 하시고요. 아내가 저렇게 부탁할 때면 저는 결국 미루고 미루다 끝내 아내에게 라면 하나 끓여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가하면 제 스트레스는 한층 더 쌓여요. 아내가 아침에 먹은 라면 냄비를 씻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닌 흔적도 그대로 남겨두고 옷이고 속옷이고 전부 바닥에 널어놔요. 집안일도 다 방치해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집구석이 저의 퇴근을 반기고 있죠.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아내의 태도에 정말 턱끝까지 할 말이 차올랐지만 우리 집안의 은인인 아내랑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간이식을 해줄 때만 해도 제가 아내를 향해 속으로 다짐했었거든요. 아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거 내가 다 감싸주겠다고 말이죠. 그만큼 아내에게 고마워서 아내가 뭘 하든 다 보듬어줄 작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때의 다짐을 수천 번 되뇌며 저 혼자 바깥일, 집안일을 다 하며 지냈어요. 내 아내가 잠깐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천사 같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아빠한테 받은 오피스텔에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건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하게 그 오피스텔 관리만이 아내를 움직이게 했어요. 입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해결해 주려고 외출을 했거든요. 그때만이 그나마 멀쩡한 사람이 되는 아내에게 저는 차비하라고 용돈 2, 3만 원씩 쥐어주기도 했어요.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럼 아내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아내가 나아지길 바랬던 저의 바램은 끝내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 일이 생겼는데요.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 오길래 받았더니
엄마가 당황스러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 와서는 차 한 대만 해달라고 그랬다니까. 그걸 아빠가 해줬어. 경차는 또 창피해서 싫다고 귀엽고 세단 하나 뽑았다. 돈이 얼마나 들은 줄 아니? 너네 아빠도 그만한 차는 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건 좀 그렇더라. 뭐라고요? 아내가 차를 뽑아달라 했다뇨.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그럼 아내가 지금 차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한 일주일 됐나? 어쩐지 네가 말이 없어서 전화해봤더니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설마 너도 허락한 사실인가 싶어서 더 말 못하고 있었잖아. 그럴 리가요. 저도 처음 듣는 사실이라 당황스럽네요. 아니, 근데 아빠는 그걸 왜 해줬대요? 아빠도 아내가 일 안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왜 해줬겠니? 그놈의 은인이니까 그렇지 뭐. 네 아빠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 며느리가 부탁하는 거면 다 들어주겠다고. 당연히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런 마음 들겠지. 그런데 며느리가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 원래 이런 거 무턱대고 바라는 애 아니지 않았어? 당연히 아니었죠. 제가 아는 아내도 부모님이 아는 아내도 무례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는 걸까요?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느꼈나 봅니다. 아내가 간이식을 해줘서 우리 아빠를 살려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 빌미로 먼저 나서서 차를 요구했다는 건 무례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나요? 적어도 저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아빠의 생명과 오피스텔 값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 외로 뭘 더 해줄 순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닌 아내가 먼저 아빠한테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건 좀 기분이 언짢았다는 겁니다.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면 좋게 좋게 풀어서 아내가 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왔을 거예요. 지극히 제 기준인데 저는 아내의 행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오면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집안이 컴컴하기만 할 뿐 어디에도 아내가 없는 겁니다. 평소처럼 자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마침 다 왔다고 하대요. 바깥에 나온 김에 다른 일을 보느라 늦었다고 5분 뒤에 도착한다더라고요. 저는 집을 내려가 건물 입구에 서서 기다렸어요. 아내한테 차가 있다면 차를 타고 올 거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자 시계만 보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5분 정도 뒤에 세련되고 무난한 검은색 세단이 건물 입구로 가까워 오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건물 안 주차장으로 안 들어오고 입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서 아내가 내리는 거 목격했습니다. 저는 바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곤 또 복잡하게 머리를 굴렸죠. 아내가 당연히 운전석에서 내릴 거라는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조수석에서 내렸다는 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엄마 말로는 아빠가 아내한테 차를 사줬다고 했거든요. 그게 저 차가 아닌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 차는 뭐고 또 저 운전자는 누구지? 그것까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아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차 번호만 찍은 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들어오는 아내에게 엄마한테 들었던 사실을 물어봤어요. 응, 내가 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했어. 모르고 있었어? 나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당신한테 말한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 원래 입 무거운 거 알잖아. 그래서 차는 왜? 당신 일도 안 하면서 차가 왜 필요한데? 뭐야, 말 서운하게 하네. 일 안 하는 사람은 차 있으면 안 돼? 나도 다 필요해서 차 달라고 한 거야. 설마 아까워서 그래? 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내가 아버님 은인인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나랑 의논할 순 있었잖아. 내가 당신 차 사지 말라고 종용하겠어? 그냥 당신이 갑자기 차 사달라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버리면
아빠가 당황할 수도 있고 오해해서 나쁘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버님이 날 나쁘게 볼 게 뭐 있어? 나쁘게 봐서도 안 되지. 나는 엄연히 생명의 은인인데. 그리고 아버님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했어. 이날 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아내가 우리 아빠한테 간이식해준 걸 권리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척 당황스러웠던 저는 저도 모르게 지금 우리 아빠 이용하는 거냐고 아내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런 제 모습을 서운해하며 삐쳐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아내한테 차는 어쨌고 얻어 타고 온 차는 뭐냐는 걸 묻질 못했어요. 그날 밤은 저도 머리가 너무 지끈거려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결혼하기 전만 해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빨리 틀어질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역시 결혼하기 전 상대방과 사계절을 함께 해보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걸 그랬나 후회가 되었어요. 간호사로서 어르신들을 대하는 아내의 천사 같은 모습이 결코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건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더 괴로웠던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입주민 민원을 해결하러 간다는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일부러 회사의 연차도 양해를 구하고 당일에 급하게 냈죠.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연차를 낸 거지만 제게는 아내를 미행하는 것이 실제 제 목숨이 달린 문제와도 같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미리 차에 올라탔고 아내는 아파트 건물을 좀 나가더니 지난번에 본 그 검정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또 조수석이었죠. 제가 지난날 사진으로 찍어놨던 차 번호랑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은 차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작정하고 그들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세단이 도착한 곳은 당황스럽게도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가 아내에게 선물로 준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이었죠. 이미 그때부터 설마 싶은 의심이 들었어요. 그들이 주차하길래 내리지 않고 지켜만 봤는데 운전석에서 웬 남자가 내리더라고요. 의심으로 가득 차올랐던 제 마음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끝내 폭발해버렸어요. 아내가 그간 바람 피우면서 놀고 먹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해버린 셈이잖아요. 정말 살이 떨렸고 화가 나서 핸들 잡고 있던 손에도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어떻게 이해해보고자 노력했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순간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던 저는 차에서 내려 끝까지 그들 뒤를 쫓았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제 두 눈에 담고 아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몰아붙일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그들 뒤를 따르며 내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층수 멈추는 곳이 어딘가 지켜봤죠. 역시나 아빠가 준 오피스텔 호수라는 걸 알고서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외간 남자랑 같이 차를 타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오피스텔을 사이좋게 같이 올라갔다면 그 남자가 거기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내랑 같이 두 집 살림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마지막 결판을 내기 위해서 떨리는 가슴을 안고 뒤따라 엘리베이터 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호수 앞에 섰습니다. 모든 걸 끝낼 마음을 먹었더니 그간 짧았던 결혼 생활이 필름처럼 지나가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든 아내를 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임을 관두고 바로 초인종 눌렀어요. 그런데 안에서 반응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인터폰으로 확인이라도 할까봐 저는 일부러 인터폰 안 보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뒤 문이 조심스레 열렸고 누군가가 얼굴을 내밀었는데 예상대로 운전석에서 내렸던 그 남자더군요. 저는 바로 그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실망은 절망이 되었고 직접 마주보니 분노를 더 참기 힘들었어요.
주위에는 아내 것으로 보이는 옷, 속옷, 장신구, 개인용품 등등이 보였습니다. 제가 주위를 쭉 둘러보다가 황당해서 헛웃음 터뜨리니 아내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여보가 여길 어떻게 왔어? 설마 내 뒤밟은 거야? 이 상황에 그게 중요하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태 우리 아빠가 사준 집에서 딴 놈이랑 살림 차리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가 사준 집에서 바람을 피워? 아니, 그게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우리 이상한 사이 아니고 그냥 친구야. 옛날부터 가까이 지냈던 친구.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무슨 변명을 대도 내 눈으로 직접 본 걸 설득시키진 못해. 이렇게 증거가 수두룩빽빽한데 어떤 멍청이가 그딴 해명에 속겠어. 내가 당신 많이 좋아했다고 이런 것도 눈 감아줄 거라 생각했던 거야? 사람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네가 우리 아빠를 살렸다고 해서 내가 네 불륜을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더는 못 참아주겠다. 그만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제 말에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마저 싫어서 저는 아내를 강하게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힘없이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니 아내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간남이 나서서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어떻게 여자를 때려요? 우리 누나가 그런 거 아니라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이 뭐라는 거야? 상황 파악 안 돼요? 그쪽이 지금 무슨 짓을 가담한지 모릅니까? 남의 가정 망쳐놓은 주제에 정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상간자 새끼인 건 똑같으니까. 저는 상간남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고리를 잡고 열자마자 뒤에서 상간남이 누나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무슨 쇼를 보여주려고 그러나 싶어 돌아봤는데 아내가 기절해 있는 겁니다.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결국 쇼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미 눈으로 확인한 게 있는데 그들 상황극에 넘어가 줄 리 없잖아요. 무시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순간 상간남이 서럽게 울면서 119까지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제야 당황한 저는 속는 셈 치고 다시 아내에게 가봤습니다. 제대로 확인한 아내는 정말 의식 없는 모습이었어요. 코피까지 흐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얼른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정신 차려보라고 흔들었는데도 아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늘어져 있었고 감은 눈 사이로 흰자만 보였습니다. 상간남이 신고한 119가 뒤늦게 도착하고 저는 보호자 자격으로 급히 구급차를 같이 올라탔어요. 그런데 상간남도 따라오더라고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저는 눈물까진 안 흘렸는데 상간남 혼자 구급차 떠나가라 울면서 아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겁니다. 구급차에서 내리고 응급실로 향할 때까지 상간남이 아내 곁을 못 떠났어요. 처음엔 저도 정신없어서 상간남의 존재를 신경 써줄 여력 안 되었지만 나중에는 심기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못 듣게 작은 목소리로 상간남한테 꺼지라고 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괜히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가시죠. 아무리 저랑 아내가 이혼할 사이라곤 하지만 저 아직 아내 남편이에요. 지금 그쪽 상당히 선 넘고 있거든요. 상간남은 아직도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곧 울음이 범벅된 얼굴로 저를 째려보면서 제 멱살을 잡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지금 당장 멱살을 잡고 싶은 입장은 저인데 되레 저를 상간남 취급하듯 노려보는 상간남이 황당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아내 보호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간남을 밀어내고 바로 손을 들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마저 상간남이 먼저 손을 들면서 먼저 나서더라고요. 결국 인내심이 바닥으로 떨어진 저는 상간남에게 성질을 내려고 이봐요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간남이 간호사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말 때문에 당황해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가족분이세요? 환자분이랑은 무슨 관계세요?
남동생이에요. 우리 누나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는 어디서 기다리면 되죠? 상간남이 정신 못 차리고 간호사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청하게 서 있다가 뒤늦게 걸음을 뗐어요. 저 멀리 앞장서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상간남을 멀찍이 지켜봤어요. 남동생이라니 아내는 분명 저랑 결혼할 때 고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동생이 웬 말인 건가 싶었어요. 뜻밖의 상간남의 정체에 상당히 혼란을 느꼈죠. 상간남 말이 거짓말일 수도 없는 게 수술 동의서 때문에 가족관계 조회가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랑 이 상간남이랑 그 병원을 자주 방문했는지 이력에 남아있었다는 것에서 저는 상간남이 아내의 남동생이 맞다는 걸 더 의심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남동생이 동의해주는 덕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저랑 그 남동생 둘이 수술실 앞에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저는 겨우 눈물을 그친 그 남동생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고민하느라 쉽게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기도 전에 남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남인 그 남자가 알아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누나가 말하지 말래서 말 못했어요. 사실 우리 누나가 좀 많이 아파요. 누나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요. 처남이 해주는 아내의 실체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었고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가 혈관 질환이 있어서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만난 시점에 선고를 받았고 곧 죽음을 앞두었던지라 삶의 의지가 없었는데 저를 만나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대요. 저를 많이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두근거림도 느꼈고 또 그로 인해 다시 사는 기분을 느껴서 좋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청혼했을 때 아내는 그 청혼을 받아주고 나서도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그때 처남이 아내의 고민을 많이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끝내 청혼을 거절하지 못했던 건 아내가 마지막 이기심을 발휘했던 거랍니다. 아내가 죽기 전 행복한 기억 하나 정도는 갖고 가고 싶어서 끝내 저한테 병이 있다는 고백을 못하고 결혼을 진행했다네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도 아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어요. 신혼 시작부터 아내 마음엔 이미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내는 그 때문에 아빠에게 흔쾌히 간 이식을 해줬던 거라고 했어요. 어차피 1년 후면 죽을 몸이니 간 떼어주는 것이 무섭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 뒤로도 아내는 우리 가족들 몰래 속으로 죄책감을 키워갔는데 우리 가족이 날이 갈수록 과한 사랑을 주자 불안하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아내는 갈수록 커져가는 행복감에 나중에 우리 가족한테 사실을 밝혀서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너무 무서웠답니다. 병환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에 실망할 가족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던 아내는 결국 선택한 방법이 죽기 전에 저한테 이혼을 당하는 거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막장으로 살기 시작했던 거였죠. 처남을 이용해 불륜을 연기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처남이 오피스텔에서 지냈던 것도 불륜을 가장하기 위한 그림이기도 했지만 월세에 전전하며 취업 준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처남을 위해 아내가 몰래 그곳에 살도록 해준 이유가 크더라고요. 차까지는 받아낼 생각이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도통 안 해서 아내는 결국 식구들에게 상처를 더 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차는 처남에게 줬다고 했어요. 아내는 진짜 차를 탈 생각은 없었고 식구들에게 인정머리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저희 아빠가 아내한테 진짜 차를 사줘서 아내가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차 명의는 처남한테 돌리지 않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네요. 어차피 아내가 죽으면 다 저한테 돌아갈 재산이니 일부러 처남 앞으로 돌린 명의는 없다고 했어요.
그 사이 다행히도 처남은 편하게 공부해서 편하게 취업했다고 하는 겁니다. 처남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믿기 힘든 사실이 전부 진실이라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내를 밀쳐서 다치게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나온 아내는 다행히도 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한참 호흡기에 의지해 잠을 자고 있다가 뒤늦게 의식을 찾았어요. 아내 손만 잡고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저는 벌떡 일어나 아내를 살폈어요. 그리고 서름이 북받쳐 올라서 아내에게 목청을 높여버렸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내가 당신 병 있다고 하면 미워할 거라 생각했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보로 만들어? 미안해. 내가 사실대로 말해줘도 당신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란 거 알아. 그래서 더 고지곳대로 말 못하겠더라고. 당신이 나를 끝까지 좋아해 줄 걸 아니까. 당신만 두고 가야 할 때 내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았어. 나 때문에 당신 마음이 많이 괴로울 테니까. 난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괴로운 일이야. 처남이 나한테 끝까지 비밀로 할 거란 건 믿었어? 내가 언젠간 알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데 당신한테 용서도 못 빌고 반성도 못하고 후회만 하다가 당신 앞에 죄인으로만 남았겠지. 나는 당신한테 죄인이 아니라 남편으로 끝까지 남고 싶다고. 제 원망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이미 저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다고, 단 한 번도 죄인이라 생각해 본 적 없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남편이라 생각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당신 덕분이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작별 인사하듯 말하지 마. 나 당신 보낸다고 한 적 없어.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요즘은 시한부 선고 그거 믿을 거 못 돼. 시한부 받고도 훨씬 더 오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옆에서 처남이 대신 말해주길 돈이 없어서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몸이 더 망가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마저 제 탓 같아서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더 빨리 알았다면 아내가 이렇게 병환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미 늦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내 병간호를 꼬박꼬박하며 아내 병환에 대해 빠삭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 사이 어쩔 수 없이 이 사정을 우리 식구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모든 사실을 설명 듣고 나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모님 두 분은 병원까지 직접 찾아와서 아내를 딸처럼 보필하고 챙겨주었습니다. 저랑 처남이랑 같이 아내를 책임져 주셨죠. 당연히 병원비는 저희 부모님이 부담을 해주셨고요. 그걸로 처남이 감사하다고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부모님이 아들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처남을 안아주면서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줬어요. 그러자 처남이 아내가 쓰러졌을 때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아휴, 이 가여운 남매가 어디 또 있을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도 둘이 의지하면서 참 잘 컸다. 남동생이 든든하게 누나 지켜주고 있었으니 누나도 이만큼이나 잘 버텨온 거야. 앞으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요. 그래야 누나가 더 힘내서 치료받지. 고맙습니다. 저희 누나 대신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끊어질 뻔했던 가족 간의 인연은 더욱 끈끈해져서 보기 좋은 모습을 띄었어요. 처남도 우리 가족 덕분에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았고 하는 일 방해받지 않고서 열심히 근무도 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부모님의 설득에 못 이겨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아내의 상태는 더 이상 가망 없다는 말만 들었으나 치료를 해볼 순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병실에 달력을 걸지 않았어요. 아내가 날짜를 모르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실제 아내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한 해가 끝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고 생활하였습니다. 외출이 가능해서 저랑 데이트도 종종 했고 처남을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가족여행도 다녔어요. 아내는 갈수록 웃는 날이 늘어갔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이 꼭 건강을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럴 때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아내의 병환이 완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예고 없이 기절을 하는 건 막을 수 없었고 한번 쓰러지면 의식을 찾기까지 걸리는 일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아내의 상태를 자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주로 아내 곁에서 취침을 했지만 생필품 때문에 한 번씩 집에 들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죽도록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아내 앞에서는 희망을 주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줬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내 몸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어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가 도통 안 되는데 선고받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날짜를 알고 있는 저희만 갈수록 표정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도 제가 집에만 가면 울고 온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말없이 저를 안아주면서 해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옛날엔 내가 당신 손잡고 우리 식구들 앞에서 눈을 감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꿈을 꿨던 것처럼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사랑해. 아내 앞에선 울고 싶지 않은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아내와 이별이 가까워오니 이성을 바로잡기가 힘들었어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안 울었는데 제 눈물은 수돗물처럼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를 하늘에서 안쓰럽게 여긴 건지 제 아내에게 작은 기적이 생겨났어요. 아내가 선고받은 1년의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아내가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섣부른 기쁨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날짜를 넘겼어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에 놀란 저는 이 사실을 밝혔고 식구들 또한 전부 놀라서 아내에게 날짜를 가르쳐 줬어요. 가장 어안이 벙벙했던 건 아내였을 겁니다. 그때 저희 가족 모두가 상상만으론 안 될 행복을 가득 느꼈네요. 의사 선생님도 잘 이겨내고 있는 아내와 진심을 다해 돕는 가족들이 있어서 일어난 기적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쭉 행복할 일만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한참 기운이 좋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내 건강이 확 꺾여버렸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은 또 한 번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시한부 기한을 넘기기 전보다 더 큰 절망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저희는 다시 으쌰으쌰 힘을 내려 했으나 이젠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를 느꼈을 정도로 아내는 큰 병마와 싸웠어요. 그렇게 아내는 1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 1년을 더 산 뒤에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는지 눈을 감기 10분 전쯤에 우리 식구들한테 기운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좋은 기억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들 저한테 은인이에요. 제 동생한테도 좋은 가족이 되어준 거 정말 감사해요. 꼭 잊지 않을게요. 가족들에게 끝인사를 한 아내는 제게 개인적으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는 잠을 자듯 그렇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우리 식구는 그 자리를 한동안 뜨지 못하고 정말 많이 오열했어요. 사람이 숨을 거두고 나면 인체 중 청력 기능이 가장 늦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아내 손을 잡고 울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줬네요. 그 뒤로 저는 공허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이 전부 제게로 왔고 아내가 아빠한테 받았던 재산도 전부 저한테 상속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희 가족한테서 조금도 욕심낸 것이 없었고 가져간 거라곤 저희들과 함께한 추억밖에 없었죠.
첫인상부터 천사로 보였던 아내는 끝까지 천사가 맞았네요. 제게 곁에 잠깐 머물다간 하늘의 소유물이었다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잠깐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내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강해서 재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랑 헤어졌다고 해서 홀로 남은 처남과 남처럼 지내고 싶진 않았어요.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서 처남을 근근히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2주에 한 번은 와서 같이 밥을 먹곤 해요. 원래 아내 것이었던 오피스텔이랑 차는 제가 처남 명의로 돌려주었어요. 아픈 아내를 보필하면서 홀로 마음고생 많았을 처남이 앞으로는 돈 때문에 소중한 걸 잃지 않고 잘 살았으면 싶었거든요. 심지어 아빠는 아내에게 갚을 평생 은혜를 처남에게 대신 갚아줄 생각인가 보더라고요. 아내한테 그랬던 것처럼 처남에게도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면서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셨어요. 저희가 여전히 끈끈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아내가 보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마 아내의 심성이라면 분명 저희 가족의 행복을 더 빌면서 앞길이 순탄하도록 보좌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만큼 사연을 써보았습니다. 이 글을 아마 아내에 관한 저의 마지막 기록이 될 것 같네요.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셨기에 제게 이렇게 아내의 기억을 또 한 번 떠올려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부디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